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객상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학교는 어떻게? 단순히 그냥 방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실망만 가득한 정책들만 나오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8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직장과 모임, 수영장, 학교 등 일상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요양원. 지난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도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0명입니다. 요양원 간병인이 첫 확진된 뒤 가족들이 모여 김장하면서 전파됐고 다시 경기도 포천의 요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도봉구 의류작업장과 관련해 14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13명을 기록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등 여파로 감염이 급증했던 지난 8월 29일 323명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에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넓혀지고 있고 감염 경로도 소모임이라든지 또 지모임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고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와 경남 각 9명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78%가 가동 중인 가운데 강원과 전남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가파른 지역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수칙을 강화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평소에 보통 이 시각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 텐데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음식점과 각종 가게가 모여있는 대학가라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오늘은 비까지 잠시 내려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0시, 그러니까 2시간 뒤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여러 가게 관계자와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나날이 늘어나는 확산세가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거리두기 수칙이 복잡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나가지고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외출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최근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수원대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도권 지역 지인 모임에서도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오늘도 300명 이상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일상생활 공간까지 파고든 만큼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거리두기 1.5단계, 1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그 시설 종류에 따라서 이용 방법과 그리고 인원 제한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같은 중점 관리 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수칙이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에선 면적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에서도 면적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선 한 좌석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초중고 등교 수업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는데요.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서도 100명 넘게 모이는 일이 금지됩니다. 결국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을 지켜야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거리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엿새 만에 관련 감염자가 40명을 넘었고 지역사회 N차 감염까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비상에 걸린 광주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속출하면서 응급실과 외래 진료, 수술까지 모두 중단된 겁니다.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동 현관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외래 진료가 중단되면서 처방전이라도 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입니다. 사실상 병원 기능을 잃으면서 의료 공백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편하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택시로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하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난 13일 이후 엿새 만에 전남대학교 병원과 관련한 확진 환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전남대 병원 내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1층에는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 매점, 또 접수 창구 이런 곳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좀 확진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전남대 병원과 연관해 목포 기독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감염돼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 진료도 중단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인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확진됐습니다. 그 병실에 한 40여 명 환자들이 있으니 어쨌든 전부 다 격리하고 있고 6층과 7층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광주 지역 초등학교와 우체국, 경찰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광주 전남 지역사회 곳곳으로 파고든 코로나19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학능력시험도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환자가 속출하는 강원 지역은 고3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교실을 비우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막바지 수학능력 시험이 한창이어야 할 고3 교실입니다. 이 학교는 혹시 모를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교실은 이미 책상 배치까지 마쳤고 사물함도 모두 비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금융 다단계 판매업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 인제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이 진단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만 100명이 훌쩍 넘는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자 지역 교육청은 고3 수험생에 대한 원격 수업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만에 하나 수험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능 시험은 물론 이후 대학 면접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확진자하고 만약에 누가 생겼다, 그럼 거기 있던 학생들 다 격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준비도 차질이 생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 면접이 있는데 격리가 되면 면접조차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강원도 교육청은 수험생의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수능 시험 당일 강원 지역 모든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남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이던 경남 하동에서는 중학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창원에서도 초등학교와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한 중학교. 학교는 텅텅 비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17일 학생과 교사 각각 한 명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접촉자들을 추적해 검사했더니 학원 강사 3명과 인근 중학교 학생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새 확진자가 10명을 훌쩍 넘자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하동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고 하동군 안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사용은 중지됐습니다. 또 노인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면회객 등의 방문이 제한됐습니다. 오늘부터 행사 계획이 된 모든 내용은 집합을 원하도록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민간단체도 협조를 위해서 모임을 원하도록. 창원에서도 학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된 초등학생에 이어 유치원생인 동생, 그리고 같은 학원에 다닌 다른 초등학생도 감염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이 기세를 더하면서 방역당국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11월 26일부터 경남의 전 고등학교는 전면적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지난달 이후 20살 미만 확진자 비율이 3배, 70살 이상 확진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과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추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내일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다른 지역 참가자는 최소화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 등 방역 대책을 세웠다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방역 당국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이곳에 대규모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500여 명. 규모로는 앞선 광화문 집회와 지난 주말 울산 태화강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이어 최대 규모입니다. 순천과 울산 지역 노동자들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충남 당진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당진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 같은 고강도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진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500명 이상 참석하는 외부 행사라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역 대책만 세우면 개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집회 현장을 8곳으로 나눠 참석자 전원을 발열 검사하기로 했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참가를 금속노조 임원 2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현대자본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때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요. 8개 구역으로 좀 나눠서 개인 위생물품도 다 지급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공무원 100명을 현장에 투입해 방역 상황을 점검해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해서 늘면서 체육시설과 산악회 관련 집단 감염이 다시 터져 나왔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하루 앞두고 실내 체육시설은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지만 산악 모임은 여전히 뒤풀이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체육센터. 운동기구로 꽉 찬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너 명뿐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노년층이 많이 계시는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헬스장 옆에 딸린 샤워실은 아예 폐쇄했습니다. 최근 성동구 체육시설 집단 감염이 나온 데다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이 발표되면서 미리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됨에 따라서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 이용하는 모든 그 샤워장은 일시부터 폐쇄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탁구장은 정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탁구대는 하나씩 비워둔 채 수업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실내 댄스 강좌는 없앤 지 오래고 필라테스와 요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체육관 전체를 소독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댄스 종류, 줌바나 태보, 그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뛰다 보면은 호흡이 가파지니까 그런 운동들을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수영장은 지난 2월부터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수영장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물은 채워뒀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재개장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내 운동시설은 방역 준수에 민감한 편이지만 야외 활동, 특히 산악 모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을 산악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산행 참석자를 구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풀이 모임을 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하는 방심이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로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 9일 예방률이 90%를 넘는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일주일 뒤엔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또 미국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국 등은 이르면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각 17일 미국의 보건의료 뉴스 사이트인 스탯이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불라 최고 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뉴욕타임스 행사에도 화상으로 참여해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2달 동안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관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스탯 행사에서 화이자가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과거 11월 셋째 주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자사의 백신 예방률이 94.5%라고 발표한 모더나도 과거 이달 25일까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달과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할 경우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등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이미 확보했고 2천만 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모두 3천만 명분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곧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0개 중에 4개는 개발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백신 시험 107건 가운데 44건, 41%가 현재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는 3상 중간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데 우리 정부는 여러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000만 명분까지 합쳐 모두 3천만 명분 공급이 목표입니다.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예산 1,70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현재 어느 제약사와 협상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달 안에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독감 유행 시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다는 방침인데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거리 두기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비롯해 바이오 산업 전폭적 육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2달여 만에 300명대로 올라서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가 앞다퉈 백신 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산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 시기를 언급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치료제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백신은 내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전폭적인 육성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4만 7천여 명의 바이오 산업 인재를 키우고 연구 예산을 늘려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리는 효자 신약 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송도와 원주, 오송과 대구에 조성된 제약과 의료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과 교육기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체들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맞대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내에 모든 임상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문 대통령의 바이오 산업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입니다. 더디더라도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 2차를 뛰어넘는 3차 유행이 현실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감염 재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여행 지원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라 논란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도쿄 493명을 시작으로 일본 각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20, 30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했지만 지금은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하기 쉬운 중장년층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홋카이도는 자체적인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札幌市内に滞在をしている皆様は感染リスクを回避できない場合、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의사회는 지금의 확산세가 지난 4월과 8월 유행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도 경제를 살리겠다며 일본 정부가 강행한 여행 지원 캠페인이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タイミングといいますか、感染者が増えた状況のタイミングだとかいろんなことを考えると間違いなく関与はもう十分にしてい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이번 주말 시작되는 사흘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단풍 구경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 차원에서 감염자가 많은 도쿄와 홋카이도 등은 여행 지원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원을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北海道庁として北海道の全部または一部を GoTo トラベル事業から除外してほしいとのご意見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ので 이에 앞서 검색 포털 구글은 앞으로 일본에서 하루 평균 2,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과 사회경제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책도 예측을 뛰어넘는 급속한 확산세 속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라면서 다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는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예비 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했지만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후보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족수인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계속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나는 것은 매우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창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 추천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회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갈등만 남긴 채 종료되면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차범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부적합 판정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대구 신공항 지원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선언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착공 후 8년 만인 지난 2001년 문을 열었습니다. 단기간에 거대한 국제공항을 완성한 건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명칭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인천공항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게 핵심입니다. 개항 시기는 부산 월드엑스포가 개최되는 2030년 전이 목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문공항 건설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김해 신공항 부적합 판정 직후 바로 특별법 준비에 나선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나 해당 지역 의원들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까지 특별법 제정 등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날개에서 힘을 보태드리고 특히 부산 갈매기라는 이름으로 부산 지역 출신 의원들 10분이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갈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4월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가 지나면 또다시 손바닥을 뒤집으며 말을 뒤집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부울경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 의원들까지 포함해 여야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구 신공항 지원을 같이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셉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를 살리고 보자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탑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작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대면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정부가 제시한 통합방안의 골자인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 구조가 유리해지는 데다 대주주의 사채 출연도 없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치 어느 특정 소위 오너를 갖다가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통합 결정이 재벌 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메꿔주는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내일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텔을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 등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과연 최악의 전세난을 진정시킬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대 10만 호에 이를 공급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LH와 SH공사의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은 물론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은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져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조리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식당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교통은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누가 살게 할 거고, 거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학교는 어떻게 해? 근데 단순히 그냥 방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실망만 가득한 정책들만 나오지 않나. 개조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등이 갖춰진 위치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경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자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큰 돈을 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여서 1, 2인 가구에 맞을 수는 있어도 3, 4인 가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중소형 평형의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 인프라 같은 것들을 갖추지 못한 비어있는 집들을 수적으로만 매입을 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면 10만 가구로 공급한다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또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날짜를 통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측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해 무산되긴 했지만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은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감찰 조사 일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한 겁니다. 대검 측은 사전 일정 조율 등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검사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아예 2 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특히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곧장 대면 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은 지난 1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이 취소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장검사가 복귀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감찰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일선청의 업무 부담 등이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찰을 3차례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대검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가해자들이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 공정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지는 게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점이라며 당시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한 시청자가 문자 투표 비용 100원을 돌려달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배상 명령도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강북 개발은 한층 더 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차기 대선 직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계속 연일 선거 이야기로 조금 문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아오르는 이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조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태섭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발언을 놓고 이제 그러니까 수위를 뭐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뒀다. 저는 좀 정치인들이 좀 분명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조금 이렇게 둘러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출마하겠다라고 해석될 네.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지금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탈당했으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하는 게 이제 일상적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뭐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럼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떠한 공간에 몸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2011년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였고 박영선 이제 박원순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예. 범야권이죠. 그 당시 범야권의 후보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쪽의 모델을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과연 현재 그때 막상 그때 가면은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만 제1야당으로서 또 지금 금태섭 의원이 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착잡할 것 같아요. 예.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은 본인도 이제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고 네. 상당히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에 있어가지고는 변수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범야권 후보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그걸 금태섭 전 의원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석 동의하시는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정치인의 언어는요 외국어예요. 그래서 예. 그 외국어를 정치 언어 번역기에다가 넣어서 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해석해 금태섭 주시죠. 의원이 예. 얘기했죠. 네. 책임감, 고민, 역할, 감당 이런 단어는요. 예.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쓰는 항상 단어들이에요. 네. 결국에는 나는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다. 출마할 수 있으면 출마하겠다. 그것은 야권 단일 후보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네.
근데 하지만 금태섭 의원의 저런 행동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본인이 민주당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내부에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소리 했구나라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네네. 또한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템포 좀 예. 쉬어가는 그런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말고 뭐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발언과 이제 탈당을 한 부분을 놓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금 전 의원의 강연 중에서 정청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정청래 의원도 발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4년 전 얘기인데 네. 2016년도 총선거 때 이제 정청래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를 공천 배제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상당한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 굳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좀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과 이제 대립각을 세워서 야권의 후보로 자꾸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등재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림직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네. 저의 뭐 추론이에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민주당이 이해찬이라는 그리고 정청래라는 상당히 그 진영 내에서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과감히 배제했다. 예. 그런 자기 살을 깎는 혁신이 있었기에 선거에서 이겼던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에게도 어떤 일정 부분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뭔가 좀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같이 양쪽이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또 국민의힘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역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4년 전 얘기를 굳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예.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아마 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정치적인 계산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야권 재편을 원하는 건데 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본인은 예. 국민의힘 어쨌든 그쪽에 들어가서 어쨌든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네. 혹시 나에게 어떠한 좀 뭐 요구나 기회가 오면은 한번 내가 해보겠다, 나서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신당을 창당하자.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한번 새로운 세력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당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나중에 또 밝히기도 했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네. 금태섭, 안철수 이 두 전직 의원들은 같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이분들의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어쨌든 저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가 어떤 야권 단일 후보로서 예.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아직도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추대나 요구나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네. 서울시장을 찍고 대선 후보로 가겠다라는 징검다리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외에서 범야권 후보로 뭔가 이렇게 추대받으면서 어떻게 모양새가 좋게 본인이 단일 후보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예. 그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 소장 말씀처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플랫폼,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아직은 근데 뭐 국민의힘은 거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말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여론조사 결과들 그때 봐야지 알겠죠. 지금 아직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고 네네. 아직 또 5개월은 채 안 남았습니다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네.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아마 그런 모델을 생각하겠죠. 새로운 플랫폼에서 국민의힘과 같이 경쟁해서 범시민 후보로 이제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네.
대항하려는 여권에 대항하려는 아마 그런 모델로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범야권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범야권의 후보들이 속속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스스로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 제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희망 21을 시작하는 이유도 저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좀 대권 잠룡들이 서울시장에 나와줘서 승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뭐 너무 위험도가 크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좀 행간에 잘 해석을 통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는 뭐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데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요, 나중 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는요, 대선 후보 깜이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후보들, 서울시장 당선된 분들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대선 후보급의 인물들이 당선됐거든요. 내년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대선 후보급의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도 쉽게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뭐 양자 대결도 할 거고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좋냐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유승민 의원을 절대적으로 출마하라고 설득 작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좀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읽었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서울시장 출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을 개소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사무실을 지금 개소한 거는요. 너무 스텝이 빨라요. 1년 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대선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스텝이 빠른 부분이 있고 유승민 의원의 또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 박모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페북에다가 유승민 의원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사무실 개소식 때 보면은요.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정말 엄청난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서 좀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결국은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권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 원내대표로 지낸 우상호 의원, 뭐 11월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는 유력 후보 누구 꼽으세요? 글쎄 뭐 박영선 후보는 아니죠. 박영선 이제 현 장관인데 박영선 장관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호 의원은 뭐 지금 얘기했고 박주민 의원도 상당한 이제 의지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대선과 대단히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 대통령 선거 때 얻은 득표율이 서울시장 선거 때 얻은 득표가 거의 흡사해 갑니다. 문재인 후보가 출마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얻은 득표율과 그 대선 전체 전국 득표율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아까 우리 말씀처럼 대선 주자급들이 나와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서울시장 선거가 그만큼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여야에 있어서는 승부처이고 또 각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뭔가 승리한다면 대권의 교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후보가 나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여야가 지금 여기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어디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것도 호각세인 것 같고. 여론조사도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워낙 왔다 오차 범위에서 갔다 움직이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어디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정확한 편이 아니라고 봐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는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후보 가산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기획단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해할 때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 시민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정치인들은 이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번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 경선에 있어서 예.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로 일으켜집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서울시장 후보를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저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울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누가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예. 민주당이 제대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사실 여권에서는, 현재 집권 여당인 여권에서는 서울시를 차지하는 것이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 승리의 의미, 과연 당대표가 이 선거를 잘 치렀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서울시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요도 이게 상당히 높은 거죠. 이낙연 대표로서는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의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만약에 여권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거예요. 예. 대선에서.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여권의 이낙연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여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떠한 변수가 돌발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동산 문제는 이거는 뭐 선거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죠. 이슈가 안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선거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때 선거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선거 공학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이 부동산, 이 난맥에 빠진 부동산을 어떻게 그래도 바로잡아갈 수 있는 단초라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는 뭐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이 선거의 결과가 이낙연 대표 본인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실 원론적인 선거에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공약.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방을 개조해서 전셋집을 전환하자 이런 방안을 두고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될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발언의 의미 오늘 그 라디오에서 김민석 선거단장이 이제 이거 좀 풀이했던 걸 들어보니까 무조건 호텔을 전셋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임대 그 10만 호를 만들자라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예겠죠. 예. 호텔을 개조하는 것도 예일 거고요. 네. 지금 뭐 부도나가지고 빈 건물 그런 것들도 매입해서 개조하겠다라고 상업시설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LH라든지 SH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자신 있다고 한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표가 말씀하신 게 호텔을 개조하는 등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참 주택 문제 관련해서는 말로는 자신 있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LH나 SH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좋습니다. 어떻게? 언제? 지금 매입을 해? 아니면 지금 지어? 그걸 언제 완공할 거예요? 대략 2, 3년 훌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서 집값이 높아져서 전세값이 높아져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 그분들에게는 이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대책,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대책으로 판단해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보셨는데 10만 호가 이제 내일 이제 나와야 알겠지만 정말로 지금 얘기한 대로 다음 분기까지는 10만 호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어 있는 것들 이용하고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빌라 수요 다 이용해서 하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수요를 좀 서울에서 걷어들이면 집값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집값 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자꾸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가면 주택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지역적인 편차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주거 양극화. 우리가 소득 양극화다, 사회적 양극화다, 정치 양극화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주거의 양극화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이 부동산 문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선의의 정책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또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소득 주도 성장도 그랬고 말이죠. 최저임금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좀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집권 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체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당장 좀 생뚱맞게 들리죠. 호텔방을 과연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1인 거주 이외에는 그렇게 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1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건데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걸 지금 허은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비판할 수 있어요. 정책적인 거 비판할 수 있는데 대안을 좀 내놓으면서 비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택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워낙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저 국민의힘도 이 주택 정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 나올 때 그 여건이 뭔가 힘을 다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평가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무조건 난민촌 같다 이렇게 닭장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요. 제1야당도 뭔가 대안을 좀 내놓는 모습을 진정성을 보이면서 갈 때 비판이나 비난이 설득력을 얻을 텐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이것이 잘 고려한다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이건 마냥 비난만 한다. 저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여야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럼 부동산 문제면 여야가 있나요? 사는 게 똑같은 건데 우리 삶의 문제인데 절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같이 좀 부족한 거 같이 보듬고 이렇게 가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이럴 때 좀 만들고 그런 게 여도 부족하고 야도 부족하다. 얘기가 좀 딴 데로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대표가 호텔방 개조해가지고 공공임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관광산업이 위축돼서 빈 호텔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시죠. 관광산업이 너무 활성화돼가지고요. 외국인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호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축을 했어요. 많이 세우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외국인들이 관광 많이 왔을 때 호텔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개조해가지고 호텔방으로 바꿀 겁니까?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정말 신박한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대안이 있다면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야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야당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걸 대안을 제시해야죠. 근데 지금 야당은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비판만 하는 것으로 야당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이제
아예 법으로 이거를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0만 호를 긴급히 수혈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공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시도를 해서 또 이제 결과가 정책 목표하고 어긋나 버리면은 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지금? 예. 이 전세난 이게 보통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이게 저도 제 가족이 제 아들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걱정이 심각해요. 저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정부로서 워낙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 대책을 내놓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자꾸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세도 자꾸 꼬이고 네. 이런 부분도 자꾸만 제가 아까 뭐 야당도 비판했습니다만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도 발휘하고 오죽하면 저런 정책을 낼까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 언뜻 볼 때 생뚱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좀 이렇게 대직요법 같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뭔가 조금 연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내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검토하자. 그것도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 예. 좀 그래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제 포털 사이트 부동산 들여다보시고 있는 시간 주말마다 계속 집을 찾아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신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잇따라 내놓은 바가 있죠. 자, 이번에는 감찰 상황 속에서 조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를 그냥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은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조율을 하고 아니 언제 어떻게 무슨 사안 때문에 저희가 좀 가서 대면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조사할 내용을 좀 공문이라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 대검의 말에 의하면 평검사 2명이 와서 윤석열 총장 면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찰하러 나왔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가라 돌려보냈다는 거죠. 예. 법무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율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조사서를 전달하러 간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이거 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무부 감찰실에서 2명이 나가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감찰 지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볼 때는 일부러 망신 주기를 한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해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에 의해서밖에 안 돼요. 탄핵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절차예요. 네. 그 파면이에요. 그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헌법에 따른 절차고. 헌법 위배가 있어야 되네요. 네. 예. 그것도 조건이 법률과 헌법과 법률이 위배될 때라는 네.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징계 처분에 의하거나 자격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어요. 예. 그럼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뭐 검찰 이제 대검과 법무부 얘기가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감찰 규정이 있는 거니까 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또 총장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검찰총장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징계 처분의 요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뭐 따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검에서는 사전에 일정 조율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을 많이 시도했는데 예. 대검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게 자꾸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은 검찰총장이 이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빌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징계 처분을 내려주면 그건 이제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마 그러한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렇지 않고 조금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물론
일정 조율을 했는데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우리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대개 감찰을 이제 2013년도에 최동욱 전 총장한테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마자 이제 최동욱 총장은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아직 한 번도 감찰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예.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절차 자체가 그러한 어떤 그 절차의 그 단초 아닌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관할이 많잖아요. 그 교정 행정도 해야 되고 이 지금 검찰 업무도 좀 봐야 되는데 법무장관의 업무 안에 분명히 대검찰청에 대한 그 감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무 범위 안에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분명히 또 배경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 다 특활비 쓰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총장한테만 쌈짓돈 쓰듯이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본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장관들도 다 언론사 사주 만나잖아요. 왜 그 윤석열 총장이 만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아니야, 내가 검사들 접대받은 거 뭉개지 않았어. 그런 서울중앙지검에서 뭉갠 사안이야. 담당했던 그 지검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감찰해?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 물론 감찰을 지시를 했으면 감찰을 받아야 한다. 네네. 그것이 감찰해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것이고 예. 감찰을 지시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결정이 나왔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감찰은 받아야 되긴 하겠네요. 이 절차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감찰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가지고 또 이제 대검과 법무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과의 갈등, 누가 더 잘못했느냐도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아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예.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개입하기도 한계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 것이고 예. 탄핵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 그대로 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착잡하게 얽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공수처 이제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이 그 거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2명 이제 압축을 시키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면 사실은 이제 공수처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상하셨죠? 예상대로 안 될 거라고 된 예상했습니다. 거죠? 네, 예. 결국에는요. 예. 오늘 3차례 표결이 있었는데 네. 4명까지 압축을 했지만 그 최소한의 요건이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부추천위원들로 계속 회의를 해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다시 회의합시다라고 하면 회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된 상황입니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또. 예.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 반대하고요.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 반대해요. 그럼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가 없는 구조죠. 사실 이게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 예상됐죠. 6명 중에서 5명이 7명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될 수밖에 안 되잖아요. 야당에 2명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비토권을 던진 거네요. 예상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결국은 이 공수처법이 이렇게 내용이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거로 봐야 되겠죠. 예. 당시 워낙 야당의 반대가 거셌고 공수처에 대해서 뭐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법은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첫째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야당이 이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도 대단히 늦게 했잖아요. 굉장히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좀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비토권 행사한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공수처야말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야당이 좀 심하게 지연작전 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예. 그거하고 이제 함께. 감찰관 네. 청와대 예. 이 얘기를 하면 좀 여당도 이걸 들으면서 야당에게 당신들 비토권 행사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거 들을 용의가 있으니 비토권 행사 우리 바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 예. 이렇게 할 때 좀 양쪽에 어떤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각자 제 갈 길만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다 예상했던 거예요. 비토권 행사할 것이다. 예.
근데 이거 법 개정에 들어가면 여야의 갈등이 또 증폭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정치 아까 뭐 주거 양극화 얘기했는데 정치도 또 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니까 이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라. 무조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그 대신 야당에게 얘기를 해야죠. 예. 또 다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할 테니 비토권 고마 행사하시오. 비토권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를 이미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당이 할 말이 없죠. 예.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라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 정치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희찬 선수 A매치를 치르기 위해서 A매치를 치렀죠. 코로나19에 카타르전 이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전 이전에 멕시코전 이후에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6명 앞서서 양성 판정 나온 선수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또 검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경기를 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요. 직후 검사를 했더니 황희찬 선수도 확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더 많은 확진, 더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녹취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법 개정,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까지 나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비리를 수사할 검찰을 지금 압박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이걸 깡패짓까지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법으로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죠. 왜 행사를 안 합니까? 다른 이유를 대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해. 그래야 우리가 추천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 출범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개정을 해서라도 다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지금 추천된 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조금 더 국민의 신망이 높고 여야 모두가 그래 저분이면 우리가 도저히 반대를 못하겠다라고 할 분을 추천을 해서 초대 공수처장의 상징성에 맞는 후보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여야가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선출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협상해보자. 이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별로 이제 진전이 없고 그 어떻게 보면요. 야당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여당이 저렇게 나오면 야당이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을 일단 만들었으니까.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니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가면 야당이 너무 지연작전 쓴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도 뭐 생각이 다르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일단 야당이 공수처장에는 좀 합의를 해주지 왜 그래? 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야당이 좀 과감하게 이런 것들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 좀 비치지 말고 합의해주고 대신 이제 여당도 지금 말씀처럼 야당이 비토하기 어려운 인물을 좀 내면 야당이 합의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야당은 무조건 저기 이 비토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도 걸려있고 뭐 너무 많은데? 예산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요. 그냥 본인들끼리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출범시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특히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밀어붙이기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의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당이 아닌 탈당을 선택하도록 한 거는 전공법은 아니지 않나요? 탈당하지 마라, 우리가 제명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야 더 옳았을까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십니다. 이낙연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들 케이스들을 전부 공수처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치인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가져와라 마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 아닌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이 아니라 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이 오만기이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한다. 당선 이후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답보하는 지지율 때문에 좀 속이 타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었을 때입니다. 혼자 뛰어서 1등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당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이 되는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하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여쭐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아까 제가 SNS에 올린 것 그대로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이나 다시 할게요.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좀 버벅거리지?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경남 도민, 경남 도정에 준비가 덜 됐는데 좀 이따 합시다. 아니요. 뭐 그냥 뭐든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막 겁이 나 죽겠어. 어째서 이렇게 막 위압적인 취지의 분위기가 또 이것도 쓰고 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청 관훈 토론회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 좀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평소에 사적으로 뵐 때보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오늘은 계절이 거꾸로 가는 듯 전국이 무척 포근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이틀째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마치 여름비 같은 가을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바다. 해수욕장에는 예상치 못한 포근함에 때 아닌 초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얇은 티와 반소매 차림이 등장했고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발 담궈도 춥다는 생각, 차갑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덥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제주 낮 기온은 25.9도,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초여름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얇은 난방만 입어도 될 정도로. 내륙에도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14.8도를 기록하며 11월 중순 기준으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낮 기온도 예년보다 10도나 웃돌았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강하게 발달해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6월 중순, 서울 등 내륙에서는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밤사이 급변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인데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가을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1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수도권에는 아침 출근길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며 변덕스러운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은 코로나19 같은 신종 질병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2년 만에 이뤄진 올해 사회조사 통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꼽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 3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지난 2018년 기록한 2.9%의 응답 비율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라는 답변이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1.8%로 2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지만 여성 2명 중 1명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자는 2명 중 1명꼴이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16.9%로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이 밖에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은 늘었지만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10명 중 2명에 그쳐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그 주 원인으로는 사교육이 꼽혔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역시 꾸준히 달라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기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1억을 넣어도 불과 몇 주밖에 받지 못하면서 청약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모 때 일반 청약자 몫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카카오게임스가 거래된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주당 4만 8천 원에 형성된 데 이어 상한가인 6만 2,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주를 대량으로 확보한 카카오게임스 직원들은 1인당 수억 원의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으면서 1억 원이나 투자해도 불과 5주밖에 받지 못해 평가 차익이 19만 2천 원에 그치고 수익률은 0.2%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공모주 일반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경쟁률에 따라 턱없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금융당국이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인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이힐드 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해 개인 청약자에게 돌리고 우리 사주 조합 미달 물량도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해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또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청약 물량이 늘도록 한 만큼 투자자들 주의도 필요합니다. IPO 대상 기업의 최근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줄고 있거나 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 증권사가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유엔의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매번 기권표만 던져온 우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 찬성 120, 반대 39, 기권 24표로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엔 지속적인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유해 선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의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 첫 표결 뒤 재작년까지 모두 7번의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매번 기권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23명에 대해 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회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번 찬성 표결에 인권단체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그런 가장 잔혹한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천주교 단체가 10만 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작년 인권위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폐지에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선 66%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한 문제라며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중국 윈난성의 한 도시에서 반려견과의 산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번 위반하면 반려견을 도살하겠다는 과도한 조치까지 내놨는데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가 골목길, 반려견을 데리고 길을 나선 부부에게 갑자기 다른 개가 달려듭니다.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반려견을 공격하더니 사람을 깨물기까지 합니다. 我打了7针，那天头一天，我们家老公打了5针，女儿打了2针。 최근 윈난성 웨이신현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다 걸리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최대 34,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속에 걸리면 데리고 나온 개를 도살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第二次处以50元以上200元以下罚款，第3次联系公安机关予以捕杀。 당국은 문명적인 반려견 키우기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개도 생명이다에서부터 개 대신 주인을 처벌하라까지 심지어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들이 문제라며 행정당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웨이신현은 결국 여론을 중시해 대책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관영 CCTV는 지방당국을 비판하면서도 견주들의 비문명적 행위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짚었습니다. 윈난성의 한 지방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결국 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문명적인 반려견 키우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솔로 홈런을 포함해 2타점을 올린 김재호의 활약을 앞세워 NC를 5대4로 이기고 한국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김재호는 4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쳤는 데 이어 8회에도 깨끗한 적시타로 2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두산은 9회 말에 등판한 마무리 이영하가 3점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지만 구원 등판한 김민규가 남은 2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힘겹게 1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살피기 위해 발사한 국산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지구와 함께 돌며 시간별 이산화질소와 아황산 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을 관측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2월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지구에서 36,000km 떨어진 목표 궤도를 돌며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의 대기 오염 물질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제주대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지난 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 인근에서 상자에 든 아프리카뱀 볼파이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 구조센터장은 볼파이톤은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래종 유기동물이 제주 자연환경에 적응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을비가 전국을 적셨습니다.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준 고마운 비지만 내일은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특히 중서부와 호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남과 제주도는 낮에 여름철 장대비처럼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와 영서, 충남과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휴일에는 충청 이남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